오늘은 한국의 전자전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군의 KF-16 전투기에는 미국산 전자전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절대 뜯어볼 수 없게 봉인되어 있으며 개봉을 시도하면 계약 위반으로 후속 군수 지원을 못 받는 것뿐 아니라 외계전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합니다. 한국 공군은 전자전 장비를 확보하는 데 아주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중요한 전자전 장비는 거의 못 구하면 된다고 할 정도로 1990년대 이후 미국의 HTS 같은 전자전 장비 확보에 열을 올린 이유는 적 방공망을 공격하기 위해 꼭 필요했기 때문이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이 수출 금지 품목으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구형 전자전 포드나 KF-16에 내장된 ALQ-165 같은 방어용 전파 교란 장비만을 구입하였을 뿐입니다. 공군력을 평가할 때 독자적 전자전 능력을 갖췄는지가 아주 중요하며 전자전 기술이 앞선 국가에게 아무리 많은 무장을 한 전투기라도 쉽게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온갖 무기를 구할 수 있어도 전자전 장비는 예외입니다. 돈을 줘도 살 수 없으며 전투기 구입 시 RWR과 CMDS, 제머 같은 자체 방어용 전자전 장비는 도입할 수 있어도 뜯어볼 수 없게 블랙박스 처리해서 공급을 합니다.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제한하기도 합니다. 한국 같은 미국의 군사 동맹도 마찬가지이며 전자전 장비가 너무 중요해 일절 내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전자전기를 온전히 수출하거나 수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전 세계 상공엔 미국의 신호정보 위성들과 30여 대의 RC-135 전자전기, 10여 대의 EP-3 신호정보 수집기, 수십 대의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가 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전자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전자장비의 신호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으면 레이더를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장비가 발생하는 전파의 특성을 분석하면 정체가 금방 탄로나 버립니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상대국 전자장비의 특성과 성능, 위치를 기록한 전자전 지도가 만들어지며 이를 기초로 상대국 전자장비를 교란하거나 제압, 파괴하는 전자전 작전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미국의 힘이 나오는 것이며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일본, 중국은 해상 초계기나 수송기를 개량한 전자정보 수집기를 10여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전자자산을 바탕으로 전쟁을 수행하며 F-22의 신형 전자전 장비를 동원하고 과거에는 레이더 공격 미사일인 AGM-88, HARM을 F-4와 FA-18을 발사해 방공 레이더를 파괴했지만 F-22는 에이서 레이더만으로 적국의 레이더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의 장비 앞에서는 눈과 더듬이가 제거된 적의 군사력은 식물 인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싸우기도 전에 승패를 결정하는 전자전의 중요한 요소는 1991년과 2003년 걸프전과 이라크전 때 이미 과시되었습니다. 91년 걸프전 첫날 이라크는 영공 방어를 위해 레이더 100여 기를 가동했고 미국은 전자전기를 동원해 레이더를 기만하고 방해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장기간 이라크가 보유한 러시아제 레이더의 신호 특성을 수집 분석해왔고 대응 능력을 확실히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첫날 500기 이상의 레이더 공격 미사일인 AGM-88, HARM이 발사됐고 이라크의 방공망은 순식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전자전 능력은 폭탄 같은 무기보다 더 결정적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현대전의 핵심 전력이며 현대 무기의 총화인 스텔스기도 첨단 전자전 능력을 갖춘 무인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텔스기는 은밀한 침투 능력이 있지만 각종 센서의 발달로 이것도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래서 스텔스기의 전자전 기능 강화와 무인기의 기능 강화가 병행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무인기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전자전기가 맡았던 역할을 현재는 스텔스기가 하지만 미래는 무인기로 대체될 것이며 적 방공망 활동 억제가 무인기를 통한 방공망 파괴로 전환 중이며 A4, HPM, DW 같은 각종 빔 무기가 전자전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에는 적의 레이더의 전파를 수신해 방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특별 전파 감시 장치를 갖춘 전자전기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전투기의 레이더 경보 성능이 향상되면서 에이서 레이더를 이용 집중된 전파를 빔으로 적 레이더나 전자장비를 공격하는 게 가능해졌으며 미군의 F-22는 에이서 레이더를 이용 직접 전자전 공격을 실시하는 전투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고 기밀로 분류돼 정보 공개가 아예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래전에선 전자전 능력이 전자전기만 아니라 전투기들에 갖춰지면 천하무적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EMP, HPM 같은 전자파 공격 무기나 레이저 빔 무기가 등장해 적 전자장비를 공격하게 되며 현재 각국은 맹렬히 개발하는 HPM 폭탄은 기존 폭탄보다 훨씬 넓게 적 전자장비를 공격할 수 있으며 기존의 대레이더 무기는 주로 안테나를 파괴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안테나로 대체하면 되었지만 HPM 폭탄은 레이더 전자 회로를 태워버려 전체 시스템을 불가능하게 파괴시킵니다. 미 공군은 RC-135 전자전기를 수십 대, EC-130H 원격 통신 교란기를 15대 운영하며 미국이 보유한 전자전 항공기만도 200여 대에 달하며 EC-130H 양 날개에는 통신 교란 장비인 스피어 포드가 달려 있습니다. 스피어 포드는 144개의 송신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여 전자 주사 방식으로 4개의 제밍 빔을 동시 방사해 적 레이더를 교란하며 공격부대를 호위하는 전문 전자전기 EA-6과 EA-18도 운영합니다. 적 레이더 위치를 파악하고 정보를 레이더 공격 미사일인 HARM에 자동 입력하는 장비와 미사일을 장착해 적 레이더를 제압합니다. 현재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EA-18G 그라울러는 현존 최강의 전자전기이며 작전 범위와 성능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지만 오디세이 여명 작전과 공습 임무까지 다양한 전자 공격 임무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최첨단 지대공 미사일인 S-400을 생산, 배치하였고 중국과 이란에까지 수출하면서 미 해군 전투기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배치하고 있는 S-400 지대공 미사일과 S-500 지대공 미사일은 400에서 600km 전방의 100여 개의 목표를 한꺼번에 탐지 추적해 이 가운데 6개를 격추할 수 있으며 미국의 B-2 폭격기와 F-35 전투기 등 스텔스기들도 탐지할 수 있어 큰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강력한 전파 방해 장치를 탑재한 항공기가 아니면 이들 미사일이 배치된 영역에 침투가 불가능하며 이로써 미국은 F-35의 차세대 제머를 2021년까지 실전 배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제머는 패트리엇 미사일 제작사인 레이시온이 10억 달러 규모의 1차 NGJ 사업의 개발과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포세이돈 제잠 초계기 사업과 맞먹을 정도의 투자 사업이며 그라울러에 탑재되는 ALQ-99 제머를 탑재할 장비라고 합니다. 이 장비는 강력한 전파를 발사해 표적의 위치와 크기, 형상과 속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적 레이더가 아군 항공기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차세대 제머인 NGJ는 F-35에 도입하게 되어 있지만 미국이 판매를 금지해서 한국이 수입하는 F-35에는 장착이 안되며 미 해군은 이 NGJ를 도입해 러시아와 중국의 대공망을 무력화시켜 전력 우위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통상의 레이더 수신기는 방어만 가능하지만 NGJ는 공격도 가능한 장점을 가지며 적 레이더를 선제 무력화해 아군 항공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NGJ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미국 스텔스 폭격기지만 자체 방어 능력이 없는 B-2 스플릿과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와 F-35 합동 작전이 가능합니다. F-35 또한 자체 전자전 능력을 가졌지만 그라울러처럼 고출력의 광대역 방해 전파를 발사할 수 없기 때문에 NGJ를 탑재한 그라울러가 최선봉에 서서 적 레이더의 눈을 멀게 하고 이어 다양한 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F-35가 침투해 폭격하거나 공격한 다음 퇴각한다는 것이 작전의 핵심입니다. 러시아는 2006년부터 수호이 34의
원격 전자교란기 수십 대를 생산 운영하고 있으며 수호이 34는 미국 EA6B와 동급의 전자전기이며 양 날개에 2개의 ECM 포드를 장착하고 주 날개에 2개의 고출력 제머를 장착하며 2대의 KH-31 레이더 공격용 미사일을 장착해서 종합적인 대공망 제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도 토네이도 ECR 전자전 공격기에 HARM을 장착해서 운영하고 영국은 수송기를 개량한 여러 대의 전자전기와 토네이도에 레이더 공격 미사일을 장착해 적 방공망 공격용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미군의 구형 제밍 포드인 ALQ-88을 성능 개량한 ALQ-88K를 개발하면서 전자전 기술을 배양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해군용 전자전 장비인 소나타와 이를 기본으로 개발한 ALQ-200 전자전 제밍 포드를 양산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장비는 전투기 자체 방어용일 뿐이며 성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전 작전 능력을 갖춘 전자전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통신 감청기 102에 신호정보 수집 능력을 부여하여 개량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투기 전자전 포드가 있는데 바로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ALQ-200K 포드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ALQ-88K와 ALQ-88AK를 개발한 전투기 외장형 ECM 포드입니다. ALQ-200K 포드는 2000년대부터 2004년까지 개발되어 KF-16D에서 운영 중입니다. 적의 미사일이나 레이더가 아군 항공기를 추적하면 탐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란 전파를 쏴서 무력화시키는 장비입니다. 기존 ALQ-88K보다 전파 교란 능력이 향상되고 미국 유럽제보다 값이 싸고 전파 교란 능력이 크게 향상된 장비입니다. 2009년에는 LIG 넥스원에서 ALQ-200K를 파키스탄에 수출하려다 좌절된 것도 전자전 기술이 중국과 가까운 파키스탄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미국의 금지 조치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전자장비는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각국은 전자정찰기를 이용해서 평시에 적의 레이더 전파를 수집하여 분석하며 이러한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투기를 구매해도 전자장비 자체도 잘 팔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속의 핵심인 레이더 데이터는 절대 뜯어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는 아군의 비행기를 공대공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고 미사일을 교란하여 생존을 높이기 위함이고 미국의 EA-18G 그라울러는 적극적으로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F-22 랩터도 EA-18 그라울러가 마비시켜 록다운 시킬 능력이 있을 만큼 그 능력은 무시무시하며 오로지 호주에게만 다운그레이드하여 임대 형식으로 수출했을 뿐입니다. 물론 미국의 전자전기나 전자전 체계보다 떨어지지만 ALQ-200K는 러시아 S-200이나 S-300, SA-3 혹은 6까지 대응이 가능하며 스페로우 암람에 대응 가능하고 SM-2에도 대응 가능하며 최신 공대공 미사일에도 업데이트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체계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먼저 구축한 전자전 체계 대비 부족하지만 광대역 전자전 신호 수집을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는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ALQ-200K는 독립 형태로 포드 형식으로 전투기 날개에 부착하는 형태이며 자가 방어뿐 아니라 공격 편대군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나마 한국은 운 좋게도 미군의 구형 제밍 포드 ALQ-88을 성능 개량한 ALQ-88K를 개발하면서 전자전 기술을 배양하기 시작했으며 ALQ-200K와 KF-X의 전자전 체계까지 자체 개발을 위해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전자전 선진국들은 자국의 전자전 기술을 팔지 않으며 기술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자전 포드를 개발해 배치하고 또한 금강, 백두 정찰기의 핵심 장비를 자체 개발해 배치하는 등 한국의 전자전 기술을 음지에서 배양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적으로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 주변국의 레이더를 평시에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비로소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KF-X 사업은 단순히 전투기 자체 개발 사업뿐 아니라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A사 레이더와 그 특유의 레이더 성능으로 인해 강한 출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본격적인 공격적 전자전이 가능하며, 우리가 개발한 ALQ200K 또한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직접 KFX에 내장하여 장착하면서 많은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양했던 전자전 체계를 본격적으로 자체 개발 전투기에 장착하여 차후 업그레이드나 강력한 전자전 전투기 그라울러처럼 활용할 자체 플랫폼이 생기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여러모로 KFX는 한국의 공군력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항공기 분야의 기술을 우리 마음대로 시험해보는 플랫폼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바야흐로 AESA 레이더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능동전자주사 위상 배열로 번역되는 AESA는 새로운 개념의 레이더다. 지금까지 전투기에 탑재된 레이더는 둥그런 반사판을 빙빙 돌리면서 레이더파를 쏘고 그것이 반사돼 돌아오는 것을 포착해 물체를 추적했는데, 이를 기계식 레이더라고 한다. AESA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 잠자리는 2만여 개의 혼눈이 모인 겹눈을 갖고 있는데, AESA가 바로 겹눈 체제의 레이더다. AESA 레이더의 원판 위에는 손가락 크기 정도의 모듈이 1000개 남짓 박혀 있으며, 이 모듈이 잠자리의 혼눈처럼 각각의 목표물을 추적한다. 따라서 AESA는 기계식보다 훨씬 더 많은 목표물을 추적한다.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에 집중할 때는 여러 개 모듈을 동원해 좀 더 정교한 추적을 한다. 이런 이유로 서구에서 개발된 첨단 전투기들은 하나같이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미 해군의 주력기로 개발된 FA-18E/F 슈퍼호넷에 탑재된 APG-79를 시작으로 세계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에 실린 APG-77, F-35에 장착된 APG-81이 미국에서 개발된 AESA 레이더들이다. 유럽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유럽 파이터 타이푼에는 이제 시제품이 나온 캡터라는 이름의 AESA 레이더가 들어간다. 이들 4개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이 바로 F-22에 실린 APG-77이다. 잠자리 혼눈처럼 목표물 추적. 나머지 전투기는 대부분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최강의 전투기 F-15K에 실린 APG-63 레이더와 KF-16에 탑재된 APG-68 레이더는 기계식이다. 프랑스가 개발한 라팔의 RB2도 아직은 완전한 AESA 레이더로 판정받지 못했다. 한국은 언제쯤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를 보유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공군과 방위사업청이 뜻밖의 도박을 펼쳤다. T-50을 토대로 만들려고 하는 공격기 FA-50에 AESA 레이더를 탑재하겠다고 한 것. 그러나 이 도박은 성공 가능성이 낮아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2005년 한국이 T-50 고등훈련기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1호기를 출고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투기 조종사 후보생들은 둔마인 기본 훈련기 KT-1으로 기본 조종수를 익히고 준마인 T-50으로 전투기급 조종수를 이끈다. 그리고 공중전 기술을 배우는데 이때 사용하는 준마가 T-50에 기총과 레이더를 탑재한 전술 입문기 TA-50이다. 셀릭스사가 제작하기로 한 빕센-502 레이더. 셀릭스사는 빕센-501을 소개하는 브로셔에 FA-50 공격기 사진을 함께 싣는 센스를 발휘했다. F-35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 모형. 둥근 원판 위에 1200여 개의 모듈이 박혀있다. T-50은 전투기급 조종술만 익히는 것이라 레이더가 없지만 TA-50은 전투수를 익히는 것이라 소형 기계식 레이더인 APG-67이 탑재돼 있다. 이 훈련을 마친 뒤 후보생들은 실력에 따라 F-15K, KF-16, F-4, F-5 전투기와 A-37 공격기의 정식 조종사로 임명된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5종류의 전투 공격기 가운데 저급으로 분류되는 A-37과 F-5는 30년인 작전 수명을 넘겨 차례로 비행중지 명령을 받고 있다. 공군은 하루빨리 이 전투기가 하던 일을 수행할 후속 기종을 결정해야 하는 처지다. TA-50은 최근 개발한 것이라 A-37은 물론 F-5보다 비행 능력이 뛰어나다. 이 점에 착안한 공군과 방사청은 TA-50을 외부 연료 탱크와 미사일, 투하 폭탄을 탑재할 수 있게 개조해 공격기 FA-50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리고 FA-50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AESA 레이더를 탑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진국들은 대형 전투기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부터 개발해왔으므로 FA-50에 실을 만큼 작은 AESA 레이더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이탈리아의 합작회사 셀렉스가 유럽파이터 타이푼에 들어간 캡터 레이더를 축소한 소형 AESA 레이더인 빅센-502 개발을 선언했다. 이에 공군과 방사청은 빅센-501이라면 FA-50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한 달 남짓 시간 계적 이루나. 그러나 이 꿈을 실현하려면 몇 개의 아주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T-50은 미국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개발 초기 한미 양국은 T-50의 성능은 KF-16과 같거나 그 이하로 한다는 약속을 했다. 소형이지만 빅센-502의 성능은 KF-16에 탑재한 기계식 APG-68 레이더를 근소하게 앞설 가능성이 있다. 두 나라는 T-50 계열에는 양국이 갖지 못한 기술에 한해서만 제3국 기술을 도입한다는 약속도 했다. 미국은 TA-50에 미국제 기계식 레이더인 APG-67을 실었으니 FA-50에도 이 레이더를 쓰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FA-50에는 소형 AESA 레이더를 실어야 하는데 미국엔 이러한 레이더가 없으니 셀렉스사 레이더를 싣겠다며 맞서고 있다. 세 번째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여부다. T-50 개발 계약 시 양국은 한국이 미국산 부품을 넣은 T-50을 제작해 제3국에 판매하려면 한국은 사전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FA-50 사업은 미국산 부품에 유럽제 부품을 결합해 한국에서 사용할 공격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니 이 약속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지난해 12월 FA-50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 공군과 방사청은 미국 정부의 셀렉스사 레이더 사용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례 없는 요청을 받은 미국은 고민을 거듭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서류를 반려했다. 교묘한 수사로 거부 뜻을 밝힌 것. 미 정부의 승인 없이 셀렉스사 레이더 탑재를 결정하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T-50 제작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미 A-37과 F-5는 비행중지에 들어가 공군과 방사청은 8월 60대의 FA-50을 개발 양산하는 사업을 시작해야 할 처지다. 공군과 방사청이 미국을 설득하고 셀렉스사가 AESA 레이더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가장 강력한 소형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공군과 방사청은 과연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노력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묻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방사청 군요구조건 설계 반영 및 시제품 제작 검토. 2020년 출고? 2023년 KF-X 시제기 탑재? 2026년 개발 완료. 군이 8조 8,300억 원을 들여 제작 중인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AES 레이더의 시제품 제작이 가시화됐다. 3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군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공군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AESA 레이더의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실시해 군 요구조건 설계 반영 여부와 시제품 제작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보람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4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군은 이와 함께 KF-X에 탑재할 AESA 레이더 개발을 진행 중이다. AESA 레이더는 전자적 빔 제어를 통해 다수의 공대공, 공대지, 공대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개발에 착수해 2018년 6월 기본 설계를 완료했고 지금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단계에 접어들었다. 군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 레이더를 KF-X에 탑재하기 위한 CDR을 실시했다. 군은 이 CDR을 통해 AESA 레이더의 군의 체계 요구 및 기능 요구 조건이 상세 설계를 충족하는 초기 제품 규격으로 반영됐는지, 그리고 비용, 일정, 위험 범위를 고려해 시제품 제작, 체계 통합 및 시험 단계로의 진행이 가능한지 등을 공식적으로 검토했다. 방사청은 AESA 레이더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AESA 레이더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7년 6월,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친 중간 점검을 통해 국내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어 현재 ADD의 항공 레이더 체계 개발단과 시제업체인 한화시스템이 국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AESA 레이더와 KF-X 간체계 통합을 위해 KF-X 체계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이번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통해 시제품 제작 및 시험 단계 진입이 가능함을 확인함에 따라 철저한 사업 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AESA 레이더 개발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2020년 하반기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시험 항공기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고 2023년부터는 KF-X 시제기에 탑재해 지상 및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효청자 여러분, 효기심입니다. 먼저 수많은 효청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효청자 여러분, 효기심입니다. 먼저 수많은 효청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효기심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저를 믿어주시는 효청자분들은 무시당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안타깝지만 괜찮습니다. 앞으로 효기심이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일 테니까요. 지난 여름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작으로 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를 꺼내든 청와대. 우리는 이 시점부터 반일이라는 감정 때문에 무언가에 홀린 듯 지소미아를 처음에 왜 한국 일본이 했었는지는 관심을 끄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니 지소미아라는 건 한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일 간의 지소미아는 이미 32개 국가와 지소미아를 체결한 이후에 33번째로 맺은 지소미아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까지 포함하면 35개 국가와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이유와 여러 이유들 때문에 한일은 1945년 광복 이후 군사협정을 단 하나도 맺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상관없이 2016년 11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의 시작으로서 미국의 입김에 의해 체결된 지소미아. 그런데 이 미국이 시켜서 한 지소미아를 일본의 빅넷에 대응하기 위해 갑자기 종료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미국이 하라고 한 지소미아를 왜 일본이 연맥인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용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 친일파가 되는 대한민국, 아니면 생뚱맞게 미국만 빠는 친미파가 되는 대한민국. 어찌되었든 지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하긴 했던 것은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 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무엇을 얻기 위해 했는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가 생길지. 결국 일본은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했습니다. 별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었던 거니까요. 최근 청와대는 일본과 합의하에 한 달 조건부 종료 유예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 기사대로라면 일본과 청와대가 합의를 했다는 건데 도대체 무엇에 합의를 한 것인가? 일본이 정말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전제로 한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에 합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은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데 말로만 한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고 위대하신 미국 형화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방해할 생각 없다고 보여주기 식으로 응한 것인지, 그것도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일본과 대화는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대화를 위해서 그럼 지소미아 종료를 한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빅엿을 먹여서 했던 것인데 갑자기 종료를 안 하겠다라면서 조건부 유예를 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애초에 지소미아 종료로 씨알이 먹힐 것 같았으면 일본은 진작에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드립을 철회하지 않았을까? 애초에 지소미아 종료라는 것을 도대체 왜 처음부터 꺼내 들었었는지, 저게 진짜 우리나라의 카드긴 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지난 여름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빅엿을 먹었었습니다. 우린 일본에게 빅엿을 먹었으니 일본에게 엿을 먹였으면 됐던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현재 지소미아 종료가 생뚱맞고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외교적 선택이라고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정치적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순 없겠지만 한두 달 뒤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 외교력에 의해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최근 효기심은 지소미아 종료를 국제정치적인 접근으로 풀어낸 영상을 업로드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듣기도 보기도 싫은 정치 뉴스가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보니 누군가는 특정 정당이나 정부를 지켜내려 하고 누군가는 특정 정당이나 정부를 깔아내리려다 보니 효기심의 영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기타 등등 정치인의 이름과 함께 심한 욕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이런 댓글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말만 들으라는 거냐? 애초에 지소미아 종료 드립의 본질은 도대체 왜 일본이 먹인 엿을 미국에게 던지는지가 사실 핵심 본질인데 계속해서 저 댓글이 너무나 많이 보였어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청와대의 발표와 여러 언론 기사들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헷갈리셨을 순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저번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외교를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국제정치는 냉혹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외교 문서도 자기들 멋대로 파기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몇 년 전 크림반도를 지들 멋대로 흡수시키기도 했었죠. 모두 힘이 있는 덕분입니다. 국제정치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수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자기들 국가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 피도 눈물도 없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한 현실에 있다는 것을 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댓글들이 남겼던 말들, 나라의 미래를 강대국에게 쳐놀아나면서 살으라는 거냐, 애초에 앞서 말한 것처럼 최근 한일 관계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한 것 자체가 살짝 코미디라서 저런 댓글이 달리는 것도 사실 이해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답해드리자면 강대국에게 쳐놀아나지 않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살아가려면 강대국들 입김에 깃털마냥 날아다니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말을 안 듣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력이 강력해져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고 이 시기에 강대국 입김 맘에 안 드니 쌩깐다면 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아직 꿈은 시작도 못해본 아이들이 얼마나 수많은 강대국들의 괴롭힘에 누더기가 된 국가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린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소미아를 우리가 종료해서 미국이 방위비를 저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소미아를 종료해서 미국은 조금이라도 더욱 난리칠 것 같습니다. 왜 청와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느냐? 친일파냐? 국민들의 감정과 분위기, 여론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팔아서 정치하는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앞으로 정치할 정치인들.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A라는 행동을 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국민이 아니라 지들을 위해서 A라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모든 정부는 항상 지지율을 생각하며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효기심은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정부의 말을 웬만하면 신뢰하지 않고 의심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분 나빠도 우린 현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